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이 차 BMW X6 M50D입니다. X6가 처음 등장한 게 2008년이었죠. 당시만 해도 SUV의 쿠페 디자인을 적용을 시켜서 상당히 진보적인 디자인이라고 주목을 받았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이제 3세대로 진화해서 우리 곁에 다시 다가왔는데요. 좀 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디자인, 그리고 첨단 파워트레인, 그리고 여러가지 편리한 높은 수준에서 완성한 주행보조 시스템과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로 무장을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국내에는 3가지 트림이 팔리는데요. 30D X라인과 30D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이 차 M50D 트림이 되겠습니다. 최고 트림인데요. 직렬 6기통 3.0L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해서 무려 400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3.0 디젤이라는 배기량의 한계를 가진 엔진에서 무려 400마력의 힘을 뽑아내는 비결 쿼드 터보, 무려 4개의 터보를 이 차에 적용시켰다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만날 수 있을지 직접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느낌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어떤 그 자존심이 있는 BMW의 자존심을 건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지 직접 시승을 하면서 이 차를 느껴보도록 하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Smoking big cigars. I hope you're ready for what's coming now. I'm the one on the lady that will bring it down. There's a joint on the corner where the big boys play, where the whiskey's running like the river, but they all never come for the booze and bass. I'm the one on the lady that'll rock this place. That'll rock this place. That'll rock this place. Rock this place. Rock this place. Rock this From the beginning. That'll rock this place. That'll rock this place. That'll rock this place. Rock this place. Rock this place. Rock this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살짝만 걸쳐 놓아도 스르륵 닫힙니다. 또한 이렇게 툭 닫히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죠. 계기판이 좀 화려하죠. 여러가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트림미터를 보여주고요. 출력과 토크 보여줍니다. 지포스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미디어, 그리고 주행 모드, 드라이브 포지션, 연비, 계기판 우측 화면을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띄워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죠. 하나, 둘, 2.4회전 정도 합니다.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하는 크기죠. 4935mm인데요 2.4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이 커버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빠르고 날렵한 그 조향 반응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패들 시프트 조작하기도 상당히 좋은데요.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굵직합니다. 손에 딱 쥐는 맛이 있고요. 이 차의 무게감이 스티어링 휠에서부터 전해집니다. 뭐 정지 상태인데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데 그렇게 반발력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요. 편하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돌아가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왼쪽에 주행 보조 시스템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한 번에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할 것이냐, 아니면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전체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도 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시스템, 전화기, 그리고 미디어 선택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 표시 단순한 음성 명령 시스템이 아닙니다. 개인 비서 기능을 적용한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너는 누구야? 저는 고객님만을 위한 개인 어시스턴트입니다. 개인 비서 기능을 집어넣어서요. 아주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 BMW. 주파수 97.3. 주파수 97.3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되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한테 투표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손동작을 통해서 볼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미디어 선택을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 BMW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이한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안녕 BMW.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시트 히터를 3단으로 설정합니다. 안녕 BMW. 운전석 냉풍 시트. 운전석에서 3단계로 액티브 시트 환기 장치를 설정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운전자 시트 히터와 운전자 좌석 환기 장치가 동시에 작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을 동시에 내보낸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더운 바람 혹은 찬 바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일차에서 이런 부분을 찬바람과 더운 바람 같이 내보낸다 라는 기능을 장착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의도가 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뭐 이상한 것대로 언급하고 넘어가죠. 안녕 BMW. 시원하게 해줘. 온도를 낮추고 고객님 자리에 시트 환기 장치를 활성화합니다. 곧 있으면 더욱 쾌적해집니다. 안녕 BM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창 열어줘. 해당 스위치로 창문을 조작하십시오. 아이고, 참 비서 참 똑똑하네요. 네가 해라 이거죠. 좀 많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차를 통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로컬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한국 시장이 워낙 그 테스트베드 같은 성격이 강한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좀 더 완성도 높은 음성인식 시스템 혹은 개인 비서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2.3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K냅이죠. BMW 본사가 직접 개발했다는 한국행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조그 셔틀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커버를 내려서 버튼을 누르면 SOS 콜센터와 연락이 되는 거죠. 긴급 상황에서는 BMW 어시스턴트를 찾아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보다 바로 이 부분을 열어서 버튼을 누르는 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색할 때는 음성 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교대역. 교대역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신계의 입력 내용을 찾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1. 입력 내용이 선택되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경로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손글씨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에서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터치 패널을 통해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쉽죠? 자동차 운전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전자가 필요한 기능들을 지정하고 활성화시키고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차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주행정보, 주행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연비, 평균 연비, 평균 속도, 주행 시간, 엔진이 꺼진 시간, 타력 주행으로 주행한 거리, 이런 부분들 보이죠.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스포츠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죠. 터보 압력, 오일 온도, 출력과 토크, 지포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직접 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스타일도 분석을 해주고요. 이거는 연비 운전을 할 때 주행 스타일을 보면서 예측, 가속, 이런 부분에 대한 주행 스타일을 분석을 해주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전을 돕습니다. X뷰, 오프로드에서 피치와 롤의 각도를 직접 이렇게 보여줍니다. 평지여서 앞뒤로 1도, 좌우로 1도 정도 기울었네요. 좀 더 오프로드에서 좀 험한 길을 갈 때는 이 각도들이 좀 더 커지겠죠. 해발고도 16m로 나옵니다. 에너지 이동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니지만 에너지 회수 기능을 통해서 배터리에 일정 정도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아닌데 왜 그러냐? 간단한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일상 주행에 필요한 조그만 전력이라도 모아 놓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필요한 에너지를 결국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엔진의 동력의 일부를 가져와서 전기장치로 써야 되는 만큼 큰 틀에서 본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한몫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차 라디에이터 그릴에 조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끄고 켤 때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빛을 발해주는 거죠. 운전자 어시스트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 및 경고, 정면 충돌 경고, 측면 충돌 경고도 있습니다. 측면에서 달리는 차와의 충돌을 경고해 주는 거죠. 차선 이탈 경고는 조향 간섭까지 하고요. 차선 변경 경고 기능도 있는데 여기도 조향 간섭까지 가능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주차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면 주차 공간이 감지되면 음향이 출력되는 거고요. 이제 후진 기어를 넣으면 주차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후진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50m까지 차가 왔던 그대로 후진을 해주는 건데요. 툭. 운전자는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조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파란불이 녹색불이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자기가 왔던 길 그대로 차가 후진해서 움직이면서 어떤 그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BMW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죠. 자, BMW가 자랑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색상을 보면 이런 아주 많은
색상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라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약간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가볼까요? 지금 뭐 이 부분에 보면 파란색이 좀 들어오는데 너무 환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약간 어두울 때 좀 더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아주 많은 기능이 이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취향 혹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해제하고 필요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던가 해제시키던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공조 스위치들 있고요. 지능형 안전 시스템을 버튼 하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를 온 할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선택을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차선 이탈, 차선 변경 경고 뭐 이런 부분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충전이 일어납니다. USB 포트 하나, 12V 전원 소켓 하나, 그리고 컵홀더에 보온 기능과 냉장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오면, 실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수공예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크리스탈 작품이라고 봐도 되겠죠. 크리스탈 제품이라는 얘기죠. 손에 쏙 들어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어서요. 이 차의 어떤 그 고급스러운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옆에 있는 조그 셔틀 방식의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도 약간 각을 줘서 표면을 가공하고 있어서요. 반짝이는 느낌,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가공됐다, 좀 보석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실내의 고급스러운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디오 볼륨 버튼도 보면 비슷하게 깎아놨어요. 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와 비슷하게 사이즈만 줄여서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상당히 보석 같은 느낌을 주는 디테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힐 디센트 컨트롤이죠. 다운힐 어시스트 라고도 얘기하는데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 이 부분 오프로드에서 좀 더 유용할 테고요. 센터 콘솔 열어보면 제법 깊은 센터 콘솔이 있어서 여러가지 잡동사니들 이 안에 집어넣어서 수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 아주 최고급 가죽입니다. 최고급 메리노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손끝에 느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마치 사람의 피부를 만지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내 피부보다 훨씬 좋습니다. M50 뒤에는 최고급 수준의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탄수섬유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붉은 크롬 테두리를 사용한 카본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좀 더 고성능의 이미지를 전할 수 있는 카본이라는 요소를 사용을 해서 이 차의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약 80% 정도 더 면적이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촘촘하게 LED 램프 등을 박아놔서 LED 램프라고 해야 될까요? LED 빛을 내는 발광 지점, 발광 점들을 촘촘하게 박아놔서 마치 별이 빛나는 듯한 그런 그 조명 효과를 주고 있는 거죠. 밤에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환상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카이 라운지 기능을 가진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입니다. 자, 이제 뒷좌석 잠깐 보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오늘 앞으로 주먹 하나 좀 남죠. 주먹 하나 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꽉 차게 들어가고요. 무릎을 세워 앉으면 이 정도 자세, 뭐 편하게 앉으면 이런 자세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원버튼으로 올라갑니다. 걸리면 내려가고요. 햇볕 가리개는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앞에 보시면 별도의 모니터를 장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USB 포트 하나, 이쪽 우측 시트에도 USB 포트가 하나, 이렇게 두 개 C타입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카본 디자인이죠.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들어와 있고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모두 20개의 스피커를 실내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센터 터널은 제 손가락 길이 정도로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어서 뭐 그렇게 높다 싶지는 않고요. 앉아보면 뭐 머리 공간의 여유도 제법 있고 해서 그렇게 가운데 좌석이
아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암레스트 내릴 수 있고요. 아주 약간의 수납 공간, 컵홀더를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아예 시트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스키스루 공간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두 시트는 4대 2대 4로 뒷좌석 시트는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확장이 되겠죠. 이전 X6보다 약 30리터 트렁크 공간이 확장돼서 기본 580리터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뒷좌석을 접으면 1525리터까지 트렁크 공간을 확장해서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쿠페형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뒷좌석의 머리 윗공간 좀 좁으면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요. 머리 윗공간이 주먹 하나 충분히 드나들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 그리고 좌우 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좌우 각각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세대 BMW X6 M50D 시승 시작합니다. 덩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이즈가 무척 크죠. 보는 사람을 혹은 주위의 차들을 압도하는 크기입니다. 길이가 4935mm, 이전보다 26mm가 더 길어졌고요. 차 폭은 2003mm입니다. 이전보다 15mm가 더 길어졌죠. 그래서 길고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X6도 만만치 않은 덩치였죠. 안 그래도 컸던 놈이 더 커졌습니다. 대신에 높이는 좀 낮췄습니다. 6mm 낮춰서 1696mm 라고 하는데요, 약 1.7m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사이즈가 커서 도로 위에 딱 올라서면 차선이 꽉 차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체가 좀 높죠. 주변의 차들을 좀 살짝 내려다보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을 테고요. 이제 프런트 윈드실드, 앞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을 뿐 아니라 옆창도 보면 어깨선보다 옆창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이 있죠. 거기에 프로페셔널이 더 붙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한번 느껴볼까요? 버튼 한 번으로 딱 작동이 되네요. 제한속도 한 90이니까요 90에 맞춰 봅니다. 자, 차로가 흐릿해요. 오래된 도로에서 차로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데도 차선을 잘 읽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곡선 구간을 잘 타고 돌아가고 있고, 핸들을 질하는 경고가 뜨는 간격이 좀 짧습니다. 오래 핸들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물론 운전할 때 핸들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어떤 그 시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핸들을 놓고 있다, 스티어링 휠을 놓고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차간 거리를 잘 조절하고 있고요. 차로도 잘 인식을 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거의 밟지 않고 있죠. 지금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것, 지금 드라이빙 어시스트 플러스가 끼어드는 차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기판에 이제 투사가 됐는데요, 함께 달리는 주변의 다른 차들도 함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차, 좌우 차로에 달리는 옆차들까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드라이빙 어시스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이라는 거겠죠. 그만큼 완성도 높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이제 개선이 되면서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차로 집약이 될 텐데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기 전 단계는 운전자가 운전에 최종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능의 이름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주행 보조라는 얘기죠. 보조가 책임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조는 보조일 뿐,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점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 정확하게 400마력입니다. 대단하죠? 직렬 6기통 3.0L 디젤 엔진으로 무려 400마력의 힘을 뽑아냅니다. 비결은 쿼드 터보에 있습니다. 무려 4개의 터보를 적용한 거죠. 이렇게 엔진의 효율을 확 끌어올려서 3.0이라는 비교적 제한적인 엔진 배기량에도 불구하고 무려 400마력이라는 힘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디젤 엔진인데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힘이 효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진룸을 열어서 보시면 엔진룸이 상당히 낮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높이가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인데요. 엔진 높이가 낮으면 그만큼 무게중심이 낮아지겠죠. 무게중심이 낮으면 그만큼 차의 흔들림이 적어지게 됩니다. 주행 안정감이 더 좋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 더, 사륜구동 시스템, BMW의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륜구동 시스템이 흔히 오프로드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오프로드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굳이 오프로드가 아니어도 사륜구동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행안정 기능에서 특히 그런데요, 고속주행을 할 때 네 바퀴가 각각 구동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구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 또한 코너에서 특히 더 빛을 발하는 게 사륜구동 시스템은 네 바퀴가 각각 구동을 하죠. 네 바퀴가 제각기 엔진에서 힘을 전달받아서 움직입니다. 자, 두 바퀴, 앞바퀴 굴림이나 뒷바퀴 굴림일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전륜 구동이나 후륜 구동인 경우에는 구동 바퀴가 두 개인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 구동 바퀴가 그립을 잃어버리면 하나밖에 남지 않죠. 둘 다 잃어버릴 확률도 있고요. 사륜 구동일 경우에는 어느 한 바퀴가 구동력을 잃어버려도 나머지 세 바퀴가 딱 구동력을 장악하고 확보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코너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한계 속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전륜구동의 코너에서 한계 속도가 80이다, 90이다,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사륜구동인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에서 한계 속도를 만나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어떤 그 사륜구동 시스템이 주행 특성, 온로드에서의 주행 특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BMW의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이 온로드에서의 그런 탁월한 주행 안정감을 보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X6 M50T 이 차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이 넘는 차죠. 사실은 이런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 주행을 한다는 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무조건 오프로드를 치고 달리는 차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에서 말고도 사륜구동 시스템의 어떤 장점을 누릴 기회는 온로드에서 도심 생활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차도 어떤 체형이나 어떤 조건들 갖추고 있는 기능들을 볼 때 충분히 오프로드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저는 이 차 가지고 오프로드에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올라가서 오프로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죠. 타이어가 찢어진다거나, 럼플렛 타이어입니다. 22인치 럼플렛 타이어 한 짝에 만만치 않겠죠. 혹은 하체가 닿아서 깨진다거나, 뭐 하다못해 옆에 나와 있는 잔가지들이 차체 그 표면을 흠집을 낸다거나 할 경우에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크죠.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X6 가지고 오프로드 간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프로드 갈 때는 좀 더 편한 차,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복 입듯이 오프로드 갈 때는 좀 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를 이용하시는 게 맞을 듯 하고요. 이렇게 비싸고 고급 SUV로는 그냥 도심 생활, 온로드에서 만족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운전자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잠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주행 모드 푸시 플러스를 택하고, 자, 갑니다. 엔진 사운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차의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운전석에서 느끼는 어떤 속도에 대한 불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속도계를 보면 불안해지고요. 속도계를 보지 않고 그냥 체감상으로 느끼는 속도만으로는 운전자가 불안함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어떤 그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차체의 흔들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지만 대단히 안정감 있는 주행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차체의 흔들림을 몸이 불안하게 느낄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2인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에 2735 R22, 뒤에 315 30R22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플랫 타이어고요. 접지면이 상당히 넓은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400마력의 힘을 아주 충분하게 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쭉 밟으면 쭉쭉 빠져주네요. 자동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가속을 이어가면 변속이 이어지는 변속 순간에 변속기가 툭툭 놔주는, 힘을 탁 놔줬다가 다시 물고 달리고 다시 탁 놔줬다가 물고 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변속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듯 하고요, 변속의 느낌 정도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향지 시동을 켜지 않고 차로를 넘어가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타이어가 차선을 넘지 않도록 상당히 강하게 조향에 개입을 하는데요, 그 조향에 개입하는 힘이 상당히 강해서 무심코 운전하다가는 깜짝까지는 아니고요, 잠깐 놀랄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조향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합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거 확인했고요, 하나 둘 셋. 안전띠가 몸을 꽉 쥐어주는 게 느껴지죠. 비상등이 작동을 했고요, 차체가 그렇게 강하게 숙여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속도와 무게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이 제동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 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그 제동을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렇게 강한 충격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제동은 강하게 했지만 반응은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너링 한번 느껴보죠. 이 차 BMW 사륜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를 적용을 하고 있죠.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차동 제한 장치 가지고 있고요. 자, 좀 강한 속도로 코너를 구사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차체가 높이가 있어서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요, 여유있게 코너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코너를 돌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높죠. 높아서 차체가 살짝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요,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네 바퀴가 딱 지면을 장악하고 한치 미끌림 없이 코너를 강하게 돌아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요, 운전자의 조작을 충분하게 120% 소화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시죠. 시속 100이고요 자, 자동 8단 변속기 8단에 물렸습니다. 패들 시프트로 조작이 가능하죠. 약 1500 정도 보이고 있고요. 7 6 5 4 3단까지는 떨어지지 않고요, 4단 3800 3900 정도 마크를 하는데 변속의 느낌이 아주 즉각적입니다. 8단인데요 7 하자마자 바로 올라가죠. 6단까지 떨어지네요. 6단에서 5 RPM 변화를 잘 보세요. 5 4 6 7 RPM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순식간에 RPM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런 변화를 보이죠. 상당히 직결감 있는 빠른 변속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속 100km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노면에서 발생하는 잡소리, 노면 타이어 소음 거의 느낄 수 없고요, 아주 잔잔하게 들리는 바람소리 정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페셔널이 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서스펜션인데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네요. 그러니까 M 스포츠 디퍼렌셜과 스테빌라이저를 더해서요, 상당히 강한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면에 어지간한 자잘한 충격은 그냥 서스펜션에서 커트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잘한 충격들이 차체까지 직접 전달되지는 않는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 느낌은 상당히 완강한 서스펜션의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말라가지 않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강하게 노면 충격을 밟고 지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전 모델에 장착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톱 앤 고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심 제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충돌 및 보행자 경고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그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운전자를 돕는 한편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운전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모터사이클들이 그룹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크를 인식을 하네요. 그렇죠? 앞에 바이크가 가고 있는데 차 앞에 바이크가 가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주변을 인식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선루프가 힘이 무척 셉니다. 선루프 닫는 중에 뭔가 끼어 있을 때 정지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손이나 뭐 몸이라도 이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좀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힘을 주고 막아보는데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낀다면 아마도 다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중간에 스톱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선루프의 이 커버는 중간에 뭔가 걸림이 있을 때 반드시 스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또 하나 룸미러인데요, 아무래도 쿠페형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갈수록 루프라인이 숙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차의 뒷부분의 지붕이 룸미러의 상단을 어느 정도 가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아래쪽으로는 뒷좌석의 3개의 헤드레스트가 아랫부분을 또 가리고 있어서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차의 스타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제한된 시야를 가진 룸미러가 불편한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주파 시간 측정해 볼 텐데요, GPS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2400km고요 최고 출력 400마력이죠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정확하게 6.0kg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6초 전후로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이 측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표에는 약 5.2초로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성능은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지요,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컨을 끄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DSC는 끄도록 하고요. 하나, 둘, 셋. 어우, 바로바로 그냥 속도가 정말 금세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요, 대단한 가속감입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아주 강한 힘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짜릿한 가속감입니다. 자, 아주 강한 힘 느껴봤는데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제원표상에 A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9.5km입니다.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될지요. 이곳 파주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서초동의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에코 프로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스탠다드로 갑니다. 연료 소비를 최적화한 세팅, 에코 프로의 스탠다드로 가고요, 주행 데이터를 보고 개별 설정 초기화
누르면 이제 출발합니다. 리셋이 됐고요. 자, 오늘 좀 날이 덥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고요. 조수석은 끄겠습니다. 대신에 운전석은 약하게 에어컨을 좀 틀고 가죠. 온도 18도, 풍량 1단계로 아주 약하게 에어컨 틀고 가겠습니다. 자, 멈추면 시동이 딱 꺼지죠. 오토 스탑 시스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이 차의 중량감, 무게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죠. 공차 중량 2,400kg이죠. 거의 내 몸무게까지 합치면 2.5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를 이끌고 이제 연비 주행을 하면서 실주행 연비를 측정해 보는 거죠. 디젤 엔진이 확실히 효율은 좋죠. 자, 디젤 엔진은 어디서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에서 연비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연비가 많이 안 좋아지죠. 반대로 하이브리드는 시내 주행에서 정체 구간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맞죠. 차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자, 디젤 엔진의 효율 어느 정도까지 느낄 수 있을지 이제 자유로 본선에 올라서서 차분하게 정속 주행 위주로 달려갑니다. 자, 이 차는 탄력 주행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가다가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엔진이 작동을 멈추고 탄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연료 공급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이동을 볼 수도 있죠. 쭉 밟고 가면 엔진이 작동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엑셀 오프를 딱 하면 엔진 스톱이 되고 탄력 주행, 관성 주행 표시가 되고 있죠. 엔진은 작동을 멈추고 달리던 탄력으로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는 일어나지 않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입니다 라는 표시가 나오죠. 차지 상태입니다.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니지만 차가 운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기를 이제 회생제동 에너지를 통해서 충전하는 거죠.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양의 전기라도 회수해서 12V 전원을 필요하는 여러가지 전기장치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엔진의 동력의 일부를 다시 가져다가 전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전기로 환원해서 써야 되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즉 연료 소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김포대교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공인복합 연비 9.5km/L인데요. 자유로를 달려와서 이제 행주대교 타기 위해서 행주대교 북단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연비 20.1km 기록했습니다. 자유로를 타고 28.4km 달려온 연비 20.3까지 올라갔네요. 이제 자유로를 빠져나가서 행주대교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수교차로까지는 올림픽대로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쭉 달려왔고요. 지금 여의 상류교차로 지나고 있습니다. 야, 연비 20.4까지 올라왔습니다. 교통 상황이 매우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양대교 부근에서 잠깐의 정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수월했습니다. 자, 48.7km를 지금 43분 만에 출발을 했습니다. 빨리 달려왔네요. 평균 주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 그만큼 디젤 엔진에는 연비 면에서 유리한 그런 상황이겠죠.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의 연비 20.6km/L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고도 20 이상의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상당히 놀랄만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증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 구간에서 아주 쾌속 질주로 시내 구간을 통과를 했고요.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연비 19.9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온 실제 연비, 실주행 연비 19.9km/L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9.5입니다. 9.5보다 무려 10km 이상 더 간 연비를 기록을 했네요. 배 이상의 연비를 보여준 겁니다.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공인복합 연비보다 2배 수준의 연비를 보인 차는 이 차가 유일하지 싶은데요.
차 자체 효율이 상당히 우수한 데다가 주행 상황이 도와줬죠. 체증 구간이 거의 없이 아주 수월한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연비를 보인 거죠. 게다가 날씨가 좀 더워서요, 에어컨까지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18도로 1단계의 풍량을 이용을 해서 에어컨까지 작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한 연비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BMW의 이 다이나믹 이피션시 정말 미쳤네요. 공차 중량 2.4톤에 달하는 X6M50D의 연비가 19.9를 찍습니까?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쨌든 X6M50D 실주행 연비 19.9km/L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경치가 아주 끝내주죠. 벚꽃이 한창인 이곳에 시승기차 잠시 세워봤습니다. 저만 빼고는 아마 다 멋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자인, 성능, 품질, 인테리어에서 느끼게 되는 고급스러운 느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기대 이상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승을 하면서 어떤 400마력의 출력을 바탕으로 모든 속도 영역에서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요. BMW X 라인업의 어떤 완성도가 S6에서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자인 섹시하죠.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는 SUV에서는 조금 시도하기 힘든 쿠페 라인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섹시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40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중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에 이르기까지 어떤 속도 영역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전자에게 차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 또한 무척 높아졌죠. 아주 숙련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자의 빈틈을 잘 커버해 주면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한 주행을 가능케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격, 좀 비싸다면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BMW X6의 자존심을 건 가격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